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또 만났다는 것은 또 이제 일주일이 다 흘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주말 일정도 이제 바쁘실 테지만 또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먼저 김대희 총장께 여쭙겠습니다. 네, 뭐 저희 여수 YMCA는 국제 YG맨 여수 지방이 있고요. 거기에 13개 성인 클럽이 있는데 YG맨이 요즘 이취임식 기간입니다. 그래서 뭐 목금토는 주로 뭐 이취임식 때문에 저녁 시간에 가야 되는데 그 말은 뭐냐 하면 14번에 걸쳐서 뷔페를 먹게 된다는 뜻입니다. 행사 끝나고 꼭 식사를 하니까 상당히 6월 한 달은 뷔페에 아주 질립니다. YMCA는. 그래요. 네. 부러운데요. 한 번만 제가 대신 아니 일주일에 한 8번씩 드셔보세요. 네. 이게 한 달에. 네. 어떻든 뭐 한 6월 되니까 행사들이 진짜 많아지더라고요. 네네, 많아지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뭐 이 뜻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활력이 돈다는 것은 활기가 돈다는 네. 것은 뭐 좋은 것도 있겠죠. 예, 부럽네요. 아무튼 뭐 뷔페, 네, 아니 근데 잘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 근황 이야기할게요. 네, 네. 국제 YG맨이 YMC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뷔페를 많이 먹어서 그런 뭔가 좀 맹점이 있지만 갈 때마다 활동 기금도 주시고 얼마나 YMC를 환영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순천 광양지방 국제 YG맨 클럽 화이팅입니다. 저는 사실 이번 주에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예, 갑자기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허리가 안 좋으면 의욕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지는데 그래서 지금 이번 주 계속 지금 거의 활동을 거의 못 하고 있고. 뭐 때문에 안 좋으세요? 모르겠고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일단은 뭐 디스크나 뭐 이런 건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좀 쉬어야 되나 신호를 주는 건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네요. 그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근데 이번 달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바쁜 또 한 달이 되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와도 무관치가 않습니다. 6월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87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뜨거웠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지금의 민주주의를 만들었고 민주주의 연구 학계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남기셨어요. 완전한 민주주의는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6월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일단 관련해서 두 기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행사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여수 YMCA는 어저께 저녁 6시 30분에 여수시 청소년수련관에서 6월 민주항쟁 기념식이 있었거든요. 네. 음악회를 같이 했었는데 오늘은 다음 소위 영화 상영이 웅천 CGV에서 있고요. 그리고 6월 19일부터 23일까지는 사진 전시회가 여수 거북공원에서 있습니다. 이렇게 다채롭게 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어저께 기념식을 통해서 뭐 한 70명 정도 일반 청소년과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냥 조촐하지만 음악회 형태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나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고 저희가 이제 물어보면서 스티커를 붙이도록 했는데 재미난 게 좀 있더라고요. 우리 청소년 중에 한 명은 나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했더만 나에게 민주주의는 여자라고 설거지를 시키지 않는 것. 이게 자기한테는 이건 평등의 문제잖아요. 양성 평등의 문제이고 그렇죠. 또 한 분은 음악을 하시는 분인데 나에게 민주주의란 아름다움을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것. 근데 실제로 우리가 문화예술도 마음껏 자기 창작의 자유가 없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특히 이제 언론은 뭐 87년 6월 항쟁의 배경 중에 하나도 보도연맹이 있었잖아요. 철저하게 언론을 군사정권이 통제하면서 기자가 자기가 쓰고 싶은 기사를 못 쓰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거나 설거지도 남녀가 함께 한다는 거 넓은 의미의 민주적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순천 YMC 어떤 것도 준비하고 계세요? 순천 YMCA가 준비하는 건 아니고 네. 매년 6월 항쟁 기념사업위원회가 좀 구성되어 있어서 뭐 사진전도 하고 특히 이제 순천 같은 경우는 순천 YMCA가 6월 항쟁의 지도부를 구성했던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순천 YMCA 지하에 있었던 시민단체 그다음에 활동가들이 87년 운동에 민주화 운동에 좀 앞장을 서셨고 특히 이제 순천 노회에 청년 연합회 출신이었던 분들이 앞장을 섰고 순천대학교 학생들 그다음에 중앙로에 있는 상인들까지 해서
중앙로를 가득 메웠었고 그리고 순천시청 앞을 가득 메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도시 중에 이렇게 항쟁 지도부가 있고 이 완성적 민주주의를 위한 항쟁을 했던 곳이 거의 없거든요. 순천이 좀 그런 곳이 있어서 이번 36년 6월 항쟁 광주 전남 기념식을 내일 11시에 순천시 남문성터에서 그 남문성터가 중앙로가 있던 지역이거든요. 중앙시장 앞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에서 기념식을 지금 현재 개최하고 있고 순천 YMC가 내년이면 80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순천 YMCA 청소년부터 아이들까지 다 같이 지금 내일 기념식에 좀 참여할 예정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뭐 저는 당시 2학번이었으니까 87년이면 저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중학생이셨군요. 네, 순천 종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최루탄 냄새를 맡아본 것 같아요. 그 저희 반 친구들은 막 무용담처럼 이야기도 했었고, 막 하여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대통령 선거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그럴 때 막 김대중 대통령 여수 국동 어항단지에 왔을 때 뭐 친구들하고 함께 가보다가 사람에 치여서 다시 돌아오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87년 6월 이야기를 또 해주셨으니까 그 당시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현재까지 좀 점검해보면 좋겠는데 김석 총장께서는 중학생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김대희 총장께서는 그 당시에 뭘 하고 계셨습니까 혹시? 저는 이제 제가 87학번이에요. 대학교 1학년이었네요. 네. 그러네요. 네. 3월 10일에 동아리를 들어가서 그때부터 집회를 시작했었는데 3, 4월은 조용히 좀 했었어요. 무슨 동아리를 했어요? 저는 이제 노동문제연구소 아르바이트 연구였는데 대학와에서 나온 선배들이 대학와에서 갈라진 건데요. 순천대학교 YMCA. 네. 그 뭐 대학 YMCA나 뿌리하고 아르바이트 연구회가 대표적으로 그때 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집회를 같이 공부하고 했던 시기인데 3월 10일부터 제가 수업을 안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4.13 호원 조치가 나오고요. 예. 그 말은 뭐냐하면 전두환 군사 정권이 대통령을 간선제로 계속 뽑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직선제를 요구하는데 간선제를 뽑겠다는 것이 4.13 호원 조치고요. 그리고 박종천 열사가 1월 달에 87년 1월에 고문치사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그게 은폐하다가 5월 17일 날 5.18 미사를 보면서 천주교에서 결국 이 문제가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5월 말부터 6월부터 이제 박종철 고문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시위가 일어나고요. 순천대는 6월 10일 이 운동을 박종철 고문치사하고 호원집회 반대 운동을 6월 10일 국민대회를 통해서 순천대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순천대학교는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거의 19일 동안 집회 연속이었죠. 그러면서 결국은 6월 20일, 6월 25일, 6월 26일 매일같이 순천 지역은 3만 명에서 5만 명까지 학생을 중심으로 순천대에서 학생들 중심인데 3만 명, 5만 명이었죠. 네. 시민들이 같이 함께 시민들이 거죠. 함께해서 일단은 학교에서는 낮에 집회를 하면서 예. 오후에 이제 시내로 진출하는 거죠. 시내로 축구 골대를 데리고 밀면서 전경들하고 싸우면서 시내로 진출해서 결국 시민들하고 함께 모이면서 밤늦게까지 시위를 했던 흐름들. 당시 여수도요. 여수대학교 동아리 연합회를 중심으로 여수도 집회를 하게 되는데요. 여수도 6월 26일 날 정점이 3만 명까지 모이게 되거든요. 그때 당시 여수 시민 인구가 10만 명 내외니까 그 시민의 30%가 구 여수를 말씀하시는군요. 네, 구 여수에서 모여서 여수대학교 학생들과 또 청년들, 시민들이 3만 명까지 모였고 순천 지역은 최대는 6만 명. 순천 이야기는 좀 제가 좀 합시다. 이렇게 되면서 중학생이셨다면서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밤늦게까지 이루어지면서 이때는 고등학생들도 시위에 참여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든 순천 지역이 어떻든 해방구라는 인식이 가질 정도로. 이러다가 날 새겠습니다. 네, 날새도 될 만큼 그만큼 어마어마한 일이었었고 순천 이야기를 좀 더 하면 네. 전 중학생이었지만 대학을 가고 나서 순천 YMC에 들어오면서 요랑쟁이 얼마나 중요한 순천 지역사회에서 큰 항쟁이었는지 더군다나 순천은 여순 사건으로 엄청나게 억눌려 있었던 곳이잖아요. 예. 근데 87년 6월 항쟁에 순천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박종철 고문치사에 대한 문제로 계속 학내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교문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전경들의 탄압에 의해서. 근데 시민들이 합류하면서 축구 골대를 들고 이제 순천시청까지 행진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1987이라는 영화에서 볼 때 마지막에 그 여배우가 그 서울시청 앞에 광장에 모여 있는 그 시민들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감동 뭐랄까 흥분되는 것들을 모든 시민들이 전율하면서 같이 함께 행진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더 설명을 하면 80년 5월에 대한 나름대로 부채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유춘호라고 하는 그 순천노회 청년연합회 회장, 그다음에 그 순천대학교 YMCA, 순천대학교 학생 운동권들, 순천 YMCA 이하경 간사, 그다음 순천 YMCA 일회일 총무, 그다음에 순천 YWCA 그 나름대로 그 해주셨던 분들, 그다음에 뭐 승주군 농민회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응집돼 있긴 했었어요. 응집돼 있었던 것들이 87년 6월에 폭발하시 터졌는데 그렇게까지 시민들이 많이 3만 명, 5만 명이 시청 앞을 가득 메우고, 그러니까 3만 명, 5만 명이 시청 앞을 가득 메우니까 경찰들이 어떻게 진압이 안 되잖아요. 시청 안에 있는 공무원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사실은. 근데 바로 시청 옆에 YMC가 있어서 YMC 앞에 옛날에는 방공호가 있었고 지금은 주차장이 돼버렸는데 이 방공호를 빨리 민주화 운동 관련된 기념 뭔가를 좀 만들어야 되긴 하겠지만 거기에 청년들이 모이고, 그러면 본인들이 이제 집회를 주도할 거면 마스크를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스크를 누가 벗을 것이냐를 막 상의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고, 그다음에 87년 이 6월 항쟁 과정에서 우리 서울에서는 명동성당으로 가잖아요. 결국은 그 항쟁했던 학생들이 순천에서는 매곡성당으로 갑니다. 매곡성당에서 그야말로 그 밤샘 농성이 계속 이어지고 성당, 교회, 불교 관계, 청년, 뭐 청소년, 아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당시 순천시 인구를 따져놓고 보면 14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 항쟁에 참여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었었다라고 알겠습니다. 하는 걸 꼭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어떻든 전남 동북권 지역은 6월 26일 그날 순천, 여수, 광양 합치면 한 10만 명 정도가 6월 26일 이제 전 국민 대회가 일어났던 날이었거든요. 결국은 전남 동북 지역 10만 명이 참여했었고요. 전국적으로는 거의 200만 명 가까이 모여지니까 결국 이것이 6.29로 바로 3일 후에 이제 6.29로 가면서 항복 선언이 이루어졌던 계기였는데, 저는 당시 이때는 KBS가 순천대 앞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여러 뭐 흐름들 가지면서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 많았거든요. 진실만을 보도해주길 원했던 거고, 어떻든 군사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줄 걸 요구했는데, 87년 6월 항쟁이 결국 여수 MBC도 노동조합 운동이 활성화되었던, 언론이 민주화되는 계기가 되었던 거고, 노동자 대투쟁 운동의 계기가 되었던 거고, 시민사회도 이때부터 제대로 좀 움직이면서 자기 분화가 이루어졌던. 그래서 전남 동북권 지역에 6월 26일 날 10만 명의 이 국민들의 민주적 요구가 결국 우리 사회 지역의 여러 가지 민주화주의 운동이 좀 계열화되고 분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중요한 좀 6월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가 앞에서 뭐 이러다가 뭐 날 새겠습니다 하고 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드렸지만 네. 시간 조절차인지 말씀을 좀 드리긴 잘하셨죠. 했는데 네. 사건인지라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아직도 기억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듣는 청취자분들께서도 그래 맞아 그때 그랬었지 거기서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시간 조절이 좀 필요하냐면 지금을 어쨌든 진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은 절반의 시간은 지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는 그러면은 민주적인가? 물론 이번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또 주실 것 같은데 어떤 진단을 내리실지 김대희 총장께 먼저 여쭙죠. 제도나 절차는 민주적으로 많이 변했는데 실상은 뭐 변하지 않았던 흐름들, 물론 이제 그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뭐 하루 만에 되지 않았던 흐름들. 저희도 뭐 촛불혁명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진행해내는 과정은 굉장히 더디었고요. 혹은 또 뭐 진척이 안 된 것도 많았듯이. 그런데 결국은 이건 끊임없이 시간에 걸쳐서 제도도 바꾸고 어떤 사람의 인식도 바뀌고 정치의 스타일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뭐 단 1년 안에 뭐 몇 년 안에 되는 것은 좀 힘들지 않는가 하는 느낌. 이제 한 세대가 흐르긴 했죠. 네, 36년이니까. 예. 뭐 그런 걸 뼈저리게 느끼는 흐름이었다고 좀 보거든요. 저는 이제 요즘은 민주주의는 확실히 거친 몸부림 없이 발전하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합니다. 4.19 혁명이 있었지만 결국 그 다음에 5.16 쿠데타가 있었어요. 80년 서울의 봄이 있었지만 바로 이어서 광주 학살이 있었죠.
87년 6월 항쟁이 있었지만 결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정부를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촛불혁명이 있었고 정권을 교체했지만 그 정권이 촛불에서 요구하는 10대 준수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탄생됐어요. 앞서 최장기 교수가 이야기했던 완전한 민주주의는 6월 항쟁으로부터 통일이 이루어졌다. 저는 이 지식인들의 잘못된 정의가 지금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데서 굉장히 큰 물리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무슨 뜻이냐면 윤석열 정부가 자유와 인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헌법적 가치이죠. 그러나 이 자유와 인권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뭐냐면 지금의 이 시대가 민주주의 시대인 건 맞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또 탄생한 것도 맞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과제는 항쟁과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냈던 국민적 요구를 잘 실천할 수 있는,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대의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그다음에 뭐 대통령을 비롯한 이 위임한 권력들을 잘 선출해내는 것들이 그리고 민주주의를 잘 관리하기 위한 사회적 굉장히 중요한 협의가 필요하다. 그런 건데, 이 민주주의를 잘 관리하는 소임과 책임은 이미 기성세대되어버린 저희들 또는 뭐 운동권이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미래 세대가 충분하게 이 시대에 걸맞는 자유와 인권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내용을 통해서 이 사회를 좀 짊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민주주의 2.0 단계로 가는데 이게 과연 사회적으로 굉장히 발전한 것이냐 발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토론화되고 다소 언론이 많이 막혀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감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민주사회에 살고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좀 진단하고 싶습니다. 일단 많은 이야기 주셨는데 하나씩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 앞서 이야기 드렸던 최장집 교수의 그 정의에는 어떤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는 완전한 거예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완전한 민주주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계속 그 진행형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87년 헌법이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 헌법 안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잖아요. 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요. 그 권력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죠. 여기에 대한 디테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이 제도화되고 그다음 풀뿌리 민주주의까지 강화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 진보 정권일 수도 있고 보수 정권일 수도 있어요. 결국은 그런 사회적 현상을 만들어가는 건데, 최장집 교수 미안하지만 좀 많이 좀 앞서 나간 측면도 있고, 물론 6월 항쟁이라고 하는 당시 본인이 참여했던 그 6월 항쟁에 대해 굉장히 좀 극대화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켰던 촛불혁명이 저 위대한 혁명이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대 역할에 대한 말씀도 잠깐 주셨는데, 현재 기득권과 미래 세대에 대한 역할 이야기를 주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권을 비롯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한 386 세대가 국회의원들로 많이 되기도 했었고, 예, 지금도 물론 뭐 청와대에도 있었고 하면서 보여줬던 것은, 일단 87년부터 민주화를 요구하는 구호나 어떤 어깨동무나 이런 연대 활동에 굉장히 앞장섰을지 모르겠지만, 정치를 통해서 국민을 살피는 문제는 좀 다소 서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86 세대에 대한 후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들의 책임은 아니죠. 사실은 그들의 책임은 아니고, 그만큼 민주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떤 과정에서 펼쳐지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민주주의 말고 싸워야 하는, 그러니까 독재와 싸워야 되는 민주주의 말고, 민주주의를 구축함으로 해서 경제 발전, 문화 발전, 사회 발전, 인권과 자유가 가치가 확대되는 이 새로운 어떤 민주주의를 준비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몫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요거의 답변에 대해서 김대희 총장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것은, 현재의 기득권은 민주주의를 과거에 촉구했던 분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네네. 이제 미래 세대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만, 지금은 그 기득권이라는 분들은 현재 민주주의를 다듬어 나가고 완전한 민주주의로 끌고 가는 분들인 거잖아요. 네. 미래 세대 역할에 대해서 아직은 제가 좀 막연하게 생각이 들어서 이 답변에 대한 보충 설명 혹은 아니면 김대희 총장님 생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기존에 386을 대변했던 사람들, 혹은 이제 80년, 70년, 80년 민주주의 현장 속에서 이걸 경험했던 사람들, 결국 이제 4.19 세대가 5.18 6월 민중항쟁 세대에 의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네. 그런 현상과 비슷한데,
저는 기존의 이제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는 국가 권력의 부도덕성에 싸웠던 세력인데요. 국가 권력은 분산이거든요. 분산과 견제인 거고요. 이게 풀뿌리로 나간다는데 그러기에는 좀 더 이런 민주적 절차가 아직은 체제화되지는 않았다. 부패한 권력 끌어내리는 데만 관심을 가졌지. 이제 결국은 이 권력을 계속 끊임없이 분산시켜내고요. 국민을 중심으로 봉사해서도 만들어주는 과정들에 대해서는 아직 좀 절차나 내용에 대해서는 미흡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미래 세대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국민의 주권들을 만들어낼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세대거든요. 교육이라든가 혹은 내가 보는 영화를 보면서도 민주주의를 고민하고 버스를 타면서도 나의 불편함, 나의 인간다움을 고민하는 세대거든요.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우리는 이제 정치 권력이나 제도를 중심으로 통해서 민주주의를 고민하는데 이 친구들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불편함을 민주주의로 변화시키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서는 기성세대가 여전히 좀 미흡한 측면이 좀 있는 거죠. 좀 더 보완하면 그러니까 386 기성 뭐 세대들을 비난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한 단계 앞당겼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국민의힘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차라리 더 낫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당면에 있는 최근에도 보면 학교 폭력의 문제랄지 굉장히 좀 학교 내에서의 민주화 그다음에 조직 내에서의 어떤 갑질이랄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좀 다양해졌잖아요. 예. 인권에 대한 가치가 이런 것들의 감수성들을 높여내기 위해서는 좀 더 여기에 적합한 사람들로 어떤 정치의 대리인으로 나서는 것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갖고 있을 생각에 대해서 뭐 제가 뭐 핑계를 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제가 젊은 진행자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지금의 기득권, 지금의 정치권을 놓고 본다면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가지고 서로 대립해서 싸우고 있는 양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자꾸 드리는 것인데 그렇군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보수 진영에서 담론으로 쓰고 있잖아요. 민주 진영에서는 완전한 민주주의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도대체 미래 세대는 어떻게 보고 생각을 가지면서 행동을 해 나가야 될지 사실 막연한 측면이 좀 없잖아 있단 말이죠. 아직은 그렇죠. 기득권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질문 드리고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러죠. 뭐 기성세대가 정치의 주류인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양당 왜냐하면 87년을 그죠. 경험하지 못한 지금의 청년들이 많단 말이죠. 촛불을 경험했죠. 촛불의 결과물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렇죠. 예. 그 막연함이 있기 때문에 네. 민주주의가 관리되고 좀 더 보완돼야 되는 또 발전시켜야 되는 것들은 결국은 국가에 속해 있는 한 개인이 그러니까 예.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에 대해 책임이 있느냐면 이러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이야기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민주주의를 잘 가지고 어떻게 국가 체제를 민주적 구조 안에서 만들어냈느냐 아니면 이런 과정이 있지 않나 싶어요.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과정으로 있겠군요. 봐야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의 정치 권력을 지향하는 정당은 자유를 한쪽은 멸공으로 보는 거고요. 네. 한쪽은 민주적 뭐 질서 체제, 민주적 법 체계 속에서 어떤 움직이는 행태를 본다면 오늘날 MZ 세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세대의 민주주의는 그게 아니거든요. 인간다움에 대한 자유거든요. 인간다움에 대한 자유인데 인간다움을 우리가 법과 제도 뭐 이런 것들이 무수히 제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본연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예. 저희도 고민스러워요. 20, 30대 특히 이제 10대들 만나서 이제 민주 시민 교육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거랑 이제 어떻게 고민할까 하면 그들은 굉장히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을 해요. 아까 뭐처럼 설거지도 왜 여자만 설거지해야 되냐? 이게 양성 평등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솔직히 요즘 기성 정치의 문제는 이건 아니잖아요. 양성 평등 법만 만들면 되지 않냐라고 보지만 이 세밀함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뭐 북한이나 공산주의적 내용하고 다른 자유 뭐 이런 게 해버리는데 요즘 청소년들한테는 이게 안 먹히는 거죠. 20대하고는. 저는 이제 선택적 정의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다 중립과 공정을 이야기해요. 그럼 굉장히 좋은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말하는 사람들마다 말하는 세력마다 말하는 정당마다 조금씩 달라 보이는 것 같죠. 그러니까 뭐냐면 중립이란 무엇인지, 공정이란 무엇인지, 자유란 무엇인지, 인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나름대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정의를 서로 교환하는 또는 그걸 책으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진짜 공정이 무엇이고, 진짜 자유가 무엇이고, 진짜 중립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좀 검토되는
세대였으면 좋겠다는. 우리는 못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 2분 미만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고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정권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가장 민주주의란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분야가 노동계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을 또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고 최근 광양 우리 지역에서는 한국노총 관련된 또 사태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사노위 불참 등의 결과물로 좀 나눠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여쭙고 싶어요. 비판보다는 어떻게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30초씩만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희 총장님. 저는 방법은 없다고 봐요. 이 노동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정부가 대통령이 다 가지고 있는데 뭐 방법은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으면 방법이 없거든요. 뭐 대통령이 최소한 사과라도 하고 노동에 대한 왜곡된 시각에 대해서 근본적인 반성이 없으면 이 문제는 강대 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좀 보는 거죠. 불법에 물러서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까지 가는 거죠. 이게 꼭 36년 전 유월항쟁의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전두환 군사 정권은 헌법과 법과 원칙에 하에서 불법 세력을 탄압하겠다. 법대로 하겠다 해가지고 수많은 야당 정치인들, 교수들, 학생운동, 사회운동가들 다 구속시키고요. 사형시키고 이랬던 시기가 군사정권인데 다시 이게 재편된다고 좀 보는 거거든요. 87 6월학년 때 외쳤던 거 호언철폐 독재 타도였어요. 여기서 가장 많이 나왔더니 집회의 시위를 보장하라는 거죠.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라는 거는데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확장돼야 되는 거고 경찰이나 공권력은 이걸 관리해야지 진압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행하고 있는 거고 특히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콕 집어가지고 민주노총 특히 노동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의도적인 정권, 독재 정권에서 해왔던 억압 정치, 폭압 정치의 전형적인 이 시대의 모습이다. 그렇게 좀 생각되면서 미안하지만 집회와 시위 자유와 관련해서 이렇게 아무리 억압한다고 해서 민중이 억압되는 척 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 억압은 또 다른 형태의 반발로 결국은 이렇게 집회 시위 자유를 확장하지 못하고 경찰이 진압 중심으로 하게 된다면 그 세력들 역시 결국 국민들에 의해서 반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반작용이 나타나고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번 주 마무리하겠습니다. 6월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YMCA 토론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